안녕하세요. 써니북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모파상의 단편 중에서 의자 고치는 여인입니다. 이 작품은 만찬 석상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사랑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한 사람이 사랑은 평생에 걸쳐 여러 번 찾아오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찾듯 한 사랑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랑을 찾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란 일생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으며 그 사랑이 끝나면 다른 사랑을 할 기력조차 남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중재자로 나오는 그 지방의사가 사랑은 기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의자 고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평생 동안 의자 고치는 일을 하며 한 남자에 대한 사랑만으로 살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을 완성시키려는 여인. 그러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소중함을 알기에는 너무나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남자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비애감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은 사랑은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행복이자 살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값어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될 수 없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자 고치는 여인. 베르트랑 후작집에서 수렵 금지가 해제된 것을 기념하는 만찬이 끝난 무렵이었다. 11명의 수렵인과 8명의 부인, 그리고 그 지방의 의사가 과일과 꽃으로 뒤덮인 화려한 식탁 주위에 둘러 앉아 있었다. 화제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대단한 토론을 벌였는데 진실한 사랑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누군가 진실한 사랑을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를 말하자 또 다른 누군가는 열렬하게 여러 번 사랑한 사람들의 예를 말했다. 남자들은 대체로 열정은 질병과도 같아서 한 사람을 여러 번 침범할 수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충격을 받아 죽게 되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고찰보다는 시적인 감상을 더 중요시하는 여자들의 견해는 달랐다. 사랑은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은 한 사람에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벼락과도 같아서 이 사랑의 벼락을 맞은 마음은 잿더미처럼 황폐하게 되고 소진되어 그 후로는 어떤 새로운 감정이나 꿈이 싹틀 수 없게 된다고 단정했다. 사랑을 여러 번 해본 한 후작은 이런 신념을 맹렬히 공박했다. 단언하건대 사람은 혼신의 열정과 온 영혼을 바친 사랑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어. 두 번째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증거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나는 그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할 기회를 빼앗긴 거라고 생각하오. 만약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상처는 곧 아물었을 것이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몇 번이고 사랑을 되풀이하였을 거요. 사랑하는 인간들이란 주정뱅이와도 같아서 술도 먹어본 자가 계속 찾듯이 사랑을 해본 자는 끊임없이 사랑을 찾게 된다오. 일종의 기질과 관련된 문제지요. 사람들은 의사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파리 태생인 그는 은퇴하여 시골로 내려온 늙은 의사였다. 그는 확고한 자기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기질 문제지요. 말씀드리자면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5년 동안을 변함없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을 맺은 사랑을 알고 있어요. 후작 부인은 손뼉을 탁 쳤다. 어머, 정말로 아름답네요.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꿈입니까? 그렇게 충만한 사랑 속에서 55년을 산다는 것은 무척 멋진 일이었을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된 남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그처럼 열렬히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하신 부인의 추측은 옳습니다. 그는 부인께서도 알고 계신 마을의 약제사 슈케 씨이고 그를 사랑한 여자는 역시 잘 알고 계신 해마다 이 마을로 의자를 고치러 오는 노파랍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리지요. 부인들의 찬탄은 수그러들었다. 흥이 깨진 부인들은 기가 막혀서 라는 듯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사랑은 고귀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 생각하는 듯 했다. 의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석 달 전 나는 그 노파의 임종에 불려갔었지요. 그 여인은 전날 그녀가 집으로 사용하던 마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하였었죠. 그 마차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비쩍 마른 나귀가 끌고 있었고 그 곁에는 친구이자 보호자인 2마리의 개가 따라다녔지요. 사제는 벌써 와 있더군요. 그녀는 우리를 유언 집행인으로 삼았고 그녀는 마지막 소원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보다 더 기구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의자를 고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도 의자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일정한 장소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더럽고 이가 들끓는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다녔지요. 그들 일가족은 개울가를 따라 길을 가다가 마을 입구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도랑가에 말을 세워 놓아두면 말은 풀을 뜯어먹고 개는 코를 발에 파묻은 채 잠이 들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에 서 있는 느릅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일대의 낡은 의자들을 수선하고 있는 동안 어린 소녀는 풀밭에서 뒹굴었습니다. 이동 숙소 안에서 식구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요. 마을을 돌아다닐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몇 마디 하고는 서로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아 새끼를 꼬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마을로 나가는 사람들은 의자 고치세요 라는 말에 귀에 익은 말을 외치며 집집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어요. 어린애가 너무 멀리 가거나 마을 애들과 사귀려고 하면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답니다. 썩 이리 오지 못해? 못된 계집애야. 이것이 그녀가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애정의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좀 더 자랐을 때 양치는 그녀에게 망가진 의자의 부스러기들을 모아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사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새 친구들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납게 불러들이는 것이었어요. 이 녀석, 얼른 이리 와. 거지랑 놀면 안 돼. 때로는 짓궂은 사내 녀석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간혹 마음씨 고운 부인으로부터 동전이라도 몇 푼 받게 되면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가 11살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묘지 뒤에서 친구에게 동전 2푼을 빼앗기고 울고 있는 어린 슈케를 만났지요. 부잣집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불우한 그녀는 머릿속으로 부잣집 도련님들은 언제나 즐겁고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부유한 어린 소년의 눈물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서 소년이 울고 있는 이유를 알았을 때 아껴두었던 돈 7수를 모두 소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쁨에 넘쳐 대담하게도 그에게 달려들어 키스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돈에 정신이 팔려 소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소년이 밀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시 그를 껴안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마음껏 껴안았지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가련한 소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떠돌아다니며 모은 자신의 돈을 전부 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난생 처음 정다운 키스를 했기 때문일까요? 그 어린 소년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상 야릇한 일은 어른들의 경우나 애들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일어나지요. 그 후 여러 달 동안 그녀는 묘지의 풍경과 그 한 귀퉁이에 앉아있던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날 때를 대비하여 부모의 돈을 훔쳤습니다. 의자 고친 돈에서 혹은 생필품을 사기 위한 돈에서 1푼, 2푼 떼어 모았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호주머니에는 2프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상점 안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어린 약제사를 창문 너머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그릇들과 번데기의 표본 사이에 서 있는 그의 황홀한 광채에 도취되고 감동받은 그녀는 더욱 소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지요. 그 이듬해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노는 소년을 보았을 때 그녀는 달려들어 소년을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소년은 겁을 먹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지요. 소년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3프랑 20수라는 큰 돈이었지요. 소년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돈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애무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이나 그녀는 자기가 모은 돈을 모두 소년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소년은 그것이 키스에 응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때는 30수, 어느 때는 2프랑, 또 다른 때는 12수. 이때 소녀는 적은 돈이 부끄러워 울었지만 그 해에는 돈벌이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번에는 5프랑짜리 크고 둥근 동전을 주었답니다. 그 돈을 받고 소녀는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소년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년도 그녀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그녀가 나타나면 달려갔지요. 이것은 소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열심히 수소문해서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들이 그곳으로 행선지를 바꾸도록 갖은 술책을 다 썼습니다. 결국 그녀는 뜻을 이루었고 마침내 방학 때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꾀를 짜낸 후였기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그녀는 소년을 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년을 단박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키가 크고 변했던 것입니다. 금단추를 단 학생복을 입은 소년은 당당하고 의젓했습니다. 소년은 그녀를 못 본 척하고 거만스럽게 지나쳐 갔습니다. 그녀는 한없이 괴로운 마음에 이틀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그녀는 다시 왔지만 그의 앞을 지나면서도 인사조차 못했지요. 그도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는 제가 이 세상에서 본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고 다른 남자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답니다. 부모가 죽자 그녀는 부모의 일을 이어받았고 한 마리 대신 2마리의 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개들은 감히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사나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을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토록 그리던 자신의 애인이 슈케 상점 안에서 젊은 여인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면사무소 앞 광장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 늦게 돌아가던 주정꾼이 그녀를 끄집어내어 약국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잠옷을 입은 아들 슈케가 그녀를 치료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는 몸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뚝뚝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제정신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못 써요. 그녀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을 걸다니. 그녀는 오래도록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완강히 고집했지만 슈케는 치료비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일생을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슈케를 생각하며 의자를 수선했지요. 해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답니다. 슈케 상점에서 자질구레한 약들을 사는 것이 그녀의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가까이에서 그를 볼 수 있었고 그에게 말도 걸 수 있었고 돈을 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바와 같이 그녀는 올 봄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 슬픈 이야기를 나에게 모두 들려주더니 자기가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아둔 돈을 모두 그토록 오랫동안 깊이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죽었을 때 그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직 그를 위해 일해왔고 끼니도 굶어가며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2327프랑을 주었습니다. 나는 사제에게 장례비로 27프랑을 주고
나머지는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지고 왔습니다. 이튿날 나는 슈케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혈색이 좋고 뚱뚱하게 살찐 그들 부부는 약품 냄새를 풍기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마주 앉아 막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자리를 권하며 버찌 술을 주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 마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격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의자를 고치는 날품파리 여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슈케는 펄쩍 뛰며 화를 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명예, 신사로서의 자존심과 인격, 그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그 무엇을 빼앗기기라도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부인도 덩달아 흥분해서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거지 같은 년이 다른 말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슈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레모를 쓴 채 식탁 저편에서 성큼성큼 거닐더니 이렇게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름이 끼칩니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살아있을 때 알았다면 경찰에 고발해 감옥에라도 쳐 넣었을 텐데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나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임무는 완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파는 자신이 저축해온 2300프랑에 달하는 전 재산을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방금 당신에게 알려드린 사실을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걸 보니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군요. 그토록 격분하던 부부는 놀라움에 굳어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그 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돈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돈이 다 있었고 모양도 가지가지인 금화와 동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쩌시렵니까? 슈케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그것이 그 여자의 마지막 소원이라니 거절하기가 무척 어렵군요. 남편은 난처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우리 애들에게 뭐라도 사줄 수가 있겠군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으실 대로. 남편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주세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부탁하였다니 우리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나는 그 돈을 건네주고 인사를 한 다음 나왔습니다. 이튿날 슈케 씨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여기 그 여자가 쓰던 마차가 있지 않나요? 그 마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가져가시죠. 그러지요. 잘 됐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집 채소밭에 원두막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또 늙은 나귀와 개 2마리가 남아있는데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아니요. 싫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그는 웃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를 했지요. 어쩌겠습니까? 한 마을에 사는 의사와 약제사가 적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개 2마리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넓은 안뜰을 가지고 있는 사제는 나귀를 차지했지요. 슈케는 마차를 사용해 원두막을 지었고 돈으로 철도 채권 5줄을 샀답니다.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목격했던 유일하고 깊은 사랑이랍니다. 의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후작 부인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이렇게 탄식했다. 결국 진실한 사랑을 하는 건 여자들 뿐이지요. 기이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의자를 고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